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우리가 처짐입니다. 처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료역학 시간에 배웠던 응력을 체크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응력을 체크하는 부분들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짐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응력이 그 허용치의 이하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나 이럴 때 교량 자체의 걷어가 굉장히 많이 처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이렇게 그쪽을 좀 가고 싶지 않다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출렁다리에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게 운전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교량들도 기존적으로는 이렇게 처짐을 우리가 나중에는 산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 처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하중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우리 보호들이 얼마만큼 처지는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조에서 교과목에서 챕터 6인 그 처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처짐은 과연 뭐냐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처짐을 구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처짐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가정 조건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가정 조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탄성 보여야 됩니다. 이 자체가 탄성 보여야 되기 때문에, 탄성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정 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보의 탄성 처짐 조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여기서 보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보호 자체 혹은 교량 자체가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처진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 소성 이후에 파괴 직전까지 갔을 때의 처짐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는 거고요. 탄성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균열 같은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미세하게 처짐이, 탄성 한계 내에서 처짐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처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처짐을 구해낼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처짐을 구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중적 분법도 있고 모멘트 면적법도 있고, 그리고 컨저게이트 빔, 그러니까 공액보법이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배울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처짐을 구해내는 이런 구조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처짐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여기 이렇게 다닐 경우, 그리고 그 온도가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하지만, 이 우리가 재료역학 시간에 배웠듯이 모든 재료들은 웬만하면 다 온도 팽창 계수라는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도 온도에 의해서도 우리가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조립할 때 조립을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런 가서 세팅을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처짐의 한계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산을 해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금까지 나는 전혀 배우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지면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과목들을 대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챕터 한 챕터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챕터 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그 앞부분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 처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구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모멘트 선도일 겁니다. 모멘트 선도를 그릴 수 있어야, 흰 모멘트를 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우게 된 이런 처짐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나마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하고 스칼라를 배우게 되게 되면 벡터라는 거는 어떠한 크기와 그리고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칼라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크기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원주까지 100km/h로 달려왔다라는 거는 벡터라고, 방향성이 있으니까 벡터인 거고요. 나는 100km/h로 운전했다라는 거는 스칼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처짐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밑으로 처지는지 위로 이렇게 처짐 위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력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모멘트는 요 위로 아래로 걸럭인 거를 우리가 포지티브한 이렇게 모멘트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부모멘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위로 봉긋한 형태를 우리가 부모멘트, 그러니까 네가티브 모멘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셔야, 가정을 한 거를 알려주셔야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이 없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파트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파트들을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론적으로 서론, 한국인들이 그러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서론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결론하고 본론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좀 귀찮아한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중을 받았을 때 이 구조가 어떠한 처짐을 발생을 시킬 건가에 대한 미리 드로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디플렉션, 보해, 이렇게 처짐을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점점점 이렇게 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처짐 각이라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처지게 되면 어딘가에는 각도가 생깁니다. 원래는 각이 이제 수평 기준으로 봤을 때 0도였죠. 그렇지만 얘가 P라는 하중이 떨어지게 되면 A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접선이라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각도 세타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를 처짐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이만큼 처졌을 겁니다. 이만큼 델타라는 게 생각났을 텐데 얘가 우리가 처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처짐으로 볼 것이냐, 처짐 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줘야 되고, 각각 접선, 이게 우리가 앞에도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진도를 나가면서 이 접선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가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접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경계 조건에 따라서 처짐각이나 처짐이 어떻게 발생하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롤러죠. 요거는 힌지입니다. 여기 뭐 핀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죠. 결국에는 얘는 롤러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처질 거기 때문에 얘는 대신에 변이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 지점이 처지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델타는 0이고 요 원점에 대한 이런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의 그런 형상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처짐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핀도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요 각도가 처짐 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fix입니다. 픽스 프리 상태, 그러니까 캔틸레버 형태죠. 캔틸레버 형태는 실제 우리가 여기서 힌지나 롤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는 처짐도 없고요. 그리고 세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가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어느새부터 이제 꺾여버리는 이런 형태로 드로잉을 하시면 되고, 요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프레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프레임의 하중을 받게 되면 이 부분들이 처질 겁니다. 여기가 처짐으로써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지면 이 직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원래의 형상과 처짐 접선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때의 세타는 이 부분과 이 오른쪽, 그러니까 요 프레임의 이 바디와 여기 부재와 여기 부재가 변형된 형태는 이 세타는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픽스 형태로 고정된 상태가 있는데, 픽스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고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핀으로 연결된 상태가 있습니다. 핀은 여기서는 픽스 커넥티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쳐진 거하고 여기서 쳐진 게 같은데요. 실제 여기가 중간에 핀으로 힌지로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이 세타 2와 세타 1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생각해 두시고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경계 조건들, 그러니까 픽스 프리냐,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픽스 부정정이지만 롤러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단이고요, 여기는 롤러입니다. 그래서 요 P라는 하중이 받았을 때 여기는 하중이 없다가 쭉 없다가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드로잉, 요 처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럴 때 요걸 보겠습니다. 힌지 롤러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멘트가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얘를 꺾어버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꺾여지는 거죠. 꺾여졌을 때 이런 형태의 우리가 디플렉션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캔틸레버에 내부 힌지가 존재를 하고 롤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세타가 0이겠죠. 세타가 0이고 처짐도 없을 거고 쭉 오다가 꺾일 거고, 여기서 내부 힌지 부분에서 급격한 디플렉션을 보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꺾일 겁니다. 이런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꺾일 거고요. 얘를 보게 되면 양단이 픽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처짐각이 제로일 거고 어느 부분부터 처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중간이 처질 거고요. 픽스 롤러 내부 힌지 그리고 핀일 경우에 여기에 하중이 떨어지면 여기는 0일 거고 여기 오다가 여기부터 천천히 꺾이고 여기부터 급격하게 꺾이는 이런 형태. 그리고 힌지 롤러일 경우에 이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 여기만 눌리겠죠. 여기가 눌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볼긋하게 올라갈 거고 이쪽도 CD 구간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6개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려보고 하셔야 나중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끔 갈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하고 같이 제가 이제 언급한 게 모멘트 선도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탄성보 이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책에도 나와 있고 내가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모멘트 공률 관계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유도는 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나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모멘트 곡선을 그리고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처짐이라든지 이런 처짐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멘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를 플러스로 할지 어디를 마이너스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중을 보면 이런 단면을 가진 보 자체가 이런 하중에 대해서 P라는 하중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바로 앞 페이지에 했던 것처럼 이런 처짐이 발생할 거라고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과연 뭐하고 이렇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공률의 개념이에요. 공률. 여기 보면 이제 공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과연 공률이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여기서 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비율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요만큼의 이런 변형 형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짐이 이렇게 보였어요. 얘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공률이 뭐가 더 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공률이 크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쭉 했을 때 이 원에 대한 이런 공률, 이제 호에 대한 원점, 그러니까 호의 점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공률 반경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얘는 되게 멀겠죠. 이렇게 쭉쭉 그리게 되면 실제 이 공률 반경의 원점이 이 모니터 바깥에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쭉쭉 모이게 되면 실제 우리가 여기라는 공률 원점이 나오게 될 텐데, 요 길이가 우리가 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와 로가 뭐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공률이 클수록, 그러니까 꺾임 정도가 클수록 공률 반경은 짧아지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공률이 굉장히 작을수록 꺾인 정도가 작을수록 공률 반경이 커지는 경향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률이라는 거를 카파라고 우리가 했어요. 카파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얘랑 차이가 나는 게 공률 반경 로가 차이가 났었죠. 거의 보면 공률 반경이 크면 이 공률이 작은 거고, 그리고 공률이 크면 공률 반경이 아마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 관계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수치적으로 이걸 외우시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률은 뭐다? 공률 반경에 반비례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 이런 단면 모멘트들을 유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공률이라는 거는 공률 반경하고 반비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파는 2i분의 m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끔씩 보면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얘가 잘 외워지지 않아요. 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유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 카파는 2i분의 m이래 라고 이해를 그냥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자기가 스터디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역으로 다시 그 2i분의 m을 좀 이해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두 가지 중에 적절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파는 뭐다? 카파는 2i분의 m과 같다라는 겁니다. 2i분의 m.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짐을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 공률이 생겼구나. 그렇네. 공률이 생겼네. 그러면 공률하고 그럼 뭐가 같지? 공률하고는 2i분의 m과 같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2i는 탄성계수 2고 i는 2차 단면 모멘트, 여러분들께서 2차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i는 뭡니까? 인티그럴 그렇죠. 제곱. 그러니까 2차 단면 모멘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i죠, i.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 곱하기 i는 뭐다? 휨 강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2i 그리고 2i는 사실은 단면이 결정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가 결정돼 있으면 이미 인풋 값으로 여러분들께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소위 말하면 상수값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중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뀜으로써 변하는 것들은 여기서 보면 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아이 카파는 m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카파는 2i분의 m이라고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결국엔 이 2i 상수라는 값을 우리가 그냥 숫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카파는 결과론적으로 m과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멘트 선도를 반드시 그려줘야 공률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공률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처짐 각도 구하고 처짐 량 그러니까 처짐 량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합니다. 공률 카파는 2i분의 m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모멘트 선도를 내가 모멘트 선도를 그려주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공률에 대한 꺾임 정도 그러니까 처짐 각과 처짐 양을 내가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파는 로우분의 2라고 같고요. 공률 반경의 그런 공률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역수와 같고 그리고 2i분의 m 그러니까 2i분의 m인데 여기서 2i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 2는 탄성계수 값이고 i는 어떻게 보면 단면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파는 결론적으로 m과 비례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우리가 어떠한 이제 앞으로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까먹지 않고 잘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균일단면보, 그러니까 처짐에 대한 곡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내가 이런 단계별로 어떠한 스텝을 갖춰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될 텐데, 이럴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카파는 뭐다? 아까 이제 로분의 1이라고 했죠. 로분의 1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r분의 m이다. 라고 내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모멘트는 과연 뭐고, 그리고 우리가 뭘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처짐의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단계적으로 가정해서 모멘트는 뭐다. 그러니까 뭐를 몇 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처짐을 두 번 미분을 하면 모멘트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 미분하면은 전단력이 되고, 네 번 미분을 하면은 등분포 하중이 된다라는, 이런, 결국에는 뭐냐면 하중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짐 양으로부터 우리가 발생했던 모멘트, 그 처짐량을 발생시킨 모멘트도 구할 수 있고요. 그때 전단력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처짐을 발생시킨 하중도 구해내실 수가 있는, 이런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떠한 캔틸레버 보에 하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을 때 얘는 반드시 이렇게 쳐져갖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만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따로 쪼개서 만들어줬어요. 쪼개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 얘네 자체가 뭐겠습니까? 공률 원점이 있겠죠.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쭉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여기 세타라는 것들이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값들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막 가정을 해주는, 이게 결국엔 탄성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타가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이 각은 매우 매우 작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크게 그린 것들은 사실 실제로는 탄성보에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증가시켜 준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파는 뭐냐면, 세타는 우리가 dx분의 d세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dx분의 d세타다. 그러면 그건 뭘까? dx분의 d세타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나올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카파는 뭐냐면, 카파는 로우분의 2라고 같죠. 얘는 뭐냐면 dx분의 d세타와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세타는 dx분의 dv, 그러니까 dv가 뭐냐면 처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처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dx분의 dv, 우리가 여기가 세타였을 경우에 dx고요. 여기가 dv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dx분의 d세타는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dx분의 d세타는 dv를 두 번 미분한 거하고 우리가 같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파는 요거 두 개를 같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카파는 로우분의 1 이퀄 dx, 그러니까 두 번 변이를 처짐을 두 번 미분한 거와 같게끔 되는 거죠. 얘는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EI를 여기서 넘겨주게 될 경우, 그래서 카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EI분의 M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dx제곱. 그러니까 처짐을 두 번 미분한 것들은 2i분의 m과 같고, 여기서 우리가 2i를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얘를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짐을 두 번 미분하면 2i분의 m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앞에서 모멘트 선도 그릴 때 전단력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그 하중을 적분하면 전단력이 됐고, 전단력을 적분을 하면 모멘트가 됐습니다. 이걸 역으로 미분을 해주면, 하중을 미분을 해주면 등분포가, 그러니까 하중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단력을 미분을 해주면 하중이 나왔고, 그리고 모멘트를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뭐가 나왔다? 그 전단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의 미분 방정식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릴 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론을 같이 놓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께서 하나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다? 모멘트는 우리가 2i분의 m이니까 2i를 넘겨주고, 변이, 그러니까 처짐량 V를 두 번 미분해 줬을 때는 모멘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전단력이 되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모멘트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 미분을 해주면 그 등분포 하중, 그러니까 하중이 되는 거죠. 하중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좀 지워버리고, 자, 요 개념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앞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처짐으로부터 전단력도 구하고 거기에 발생하시는 그 하중까지 우리가 역추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그 이식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기 보라색으로 저 동그라미 쳐놓은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처짐을 두 번 미분한 게 모멘트라고 한다면 얘를 한 번 적분을 하게 되면 dx분의 dv가 되는 거죠. dx분의 dv가 되는데,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죠. dx분의 dv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이 각이 굉장히 미세할 경우에는 이 탄젠트는 뭐랑 비례하게 되면 세타랑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세타는 뭐야? dx분의 dv다. 결국에는 처짐각이라는 거는 dx분의 dv,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과 같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세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고,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없애주는 거죠. v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얘의 개념과 얘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한 번, 그러니까 그 두 번, 그러니까 처짐을 두 번 미분하면 모멘트가 나온, EI 값을 넘겨줬을 때 모멘트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가 됩니까? 모멘트 선도를,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구했을 때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기 반력 구하고 전단력, 선도 이렇게 구했죠.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뭡니까? 얘를 뭐 해주면 돼요? 적분해준 값이 해서, 그럼 얘 전단력 선도 SFD가 나왔고, 얘를 또 적분하면 BMD를 여러분들께서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밴딩 모멘트 섬죠. BMD를 여러분들께서 그릴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적분의 관계였죠. 적분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멘트 선도니까 얘를 한번 역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미분해 x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전단력 V가 나오는 거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할까? 그러면 여기서 역적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등분포 하중 Q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처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보호의 처짐을 구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처짐을 구하면 여러분들께서 역추적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실제 발생한 전단력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처짐을 발생시킨 하중까지도 우리가 역추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 관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하중을 다 주고 여러분들께서 모멘트 선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중 P가 떨어졌을 때 얘는 전단력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SFD고 BMD를 여러분들께서 구하게 되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중 P라는 게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처짐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뭐냐면 실제 하중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 그 변이계를 달았더니 변이계의 V라는 값이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얘를 발생시킨 하중은 뭐지? 라고 우리가 역추산할 때 요 관계를 취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BMD까지는 구할 수 있었어. 그러면 어떤 하중이 이렇게 다양하게 작용을 했을 때 모멘트는 알겠는데 여러분들께 배워서 전단력 그리고 모멘트 선도는 그렸는데 실제 얘가 어떤 처짐을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그려놓은 m을 값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2i분의 m 얘는 2i는 상수값이니까 강성값이니까 2i분의 m 선도를 가지고 얘를 한 번 적분하면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dx분의 dv가 돼버려요. 그럼 얘는 dx분의 dv잖아요. 요게 dx고 이게 dv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미세한 지을 때 탄젠트 세타는 세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dx분의 dv는 세타다 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2i분의 m 선도를 한 번 적분을 해버리면 걔는 세타가 된다라는 우리가 관계를 알게 됐고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얘네가 없어지고 v만 남기 때문에 처짐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멘트 선도를 딱 그리면 이거를 뭘로 해요? 2i로 나눠줘서 2i분의 m 선도를 한 번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처짐 각이 나오고요. 어떤 각도가 하나 나오고 한 번 더 적분하면 v 값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관계나 같아요. 여기부터 미분해 갖고 올라가는 게 얘고요. 미분해부터 올라가서 이걸 Q 값을 찾아내는 게 요 관계식인 거고 내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모멘트 선도까지 다 그렸는데 여기부터 내가 처짐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적분에 또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멘트 선도를 내가 그리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만약에 모멘트 선도를 자신이 잘 못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앞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전 페이지에서 보온 같이 얘를 몇 번, 그러니까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 몇 번 적분했을까요? 한 번 적분하고요. 두 번 적분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두 번 적분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처짐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중적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타라는 값은 뭐다? dx분의 dv인데 얘는 2i분의 m 선도를 한 번 적분한 게 처짐각인 거고요. 그리고 처짐양이라는 건 뭐다? 아, EI 모멘트 선도를 EI 모멘트 선도를 한 번 적분하면 각도가 되고 두 번 적분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처짐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이중적분법이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멘트 면적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을 써먹을 때 굉장한 그 좀 이해를 하고 써먹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두 번 적분을 했을 때 처짐을 구할 수 있다. 제가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중적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캔틸레버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캔틸레버 문제를 풀 때는 이 이중적분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보나 이제 보가 뭐 그 복잡해질 경우에는 이 이중적분법이나 요 다음에 나오는 모멘트 면적법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중적분법이나 이제 앞으로 처짐을 구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계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봤을 때, 이 위아래로 처지는 것들은 처짐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짐에 대한 거는 y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은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보호의 길이 방향을 x축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해야 될 거는 요 v축과 x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처짐을 우리가 뭘로 뜻하냐라고 한다면 처짐은 여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내가 여기에 처짐을 구하고 싶다, 여기에 처짐을 구하고 싶다, 여기에 처짐을 구하고 싶다, 이거는 그 목적이나 어떤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 구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래 보의 레벨에 있었던 데에서 이게 처지는 것들을 가정을 한 게 보다 이게 처짐량인 거고요. 그러면 처짐각은 뭐다? 처짐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처진 데 있죠. 구하는데 여기서 수평선을 반드시 긋습니다. 수평선을 긋은 다음에 그 이 포인트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긋고 이 수평선으로부터 이 접선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그 점의 처짐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처진 각도, 그러니까 수평선을 처짐으로 해서 각도를 처짐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얘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얘를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구체적인 계산은 안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얘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보의 얘는 요거죠. 그쵸? 우리가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요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 얘는 요 모멘트가 여기 작용을 하겠죠. 그래야지 얘가 발력 모멘트가 이렇게 생겨날 테니까.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 자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아니,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와, 그러면 모멘트 선도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얘를 한 번 적분을 하면 뭐다? 처짐 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한 번 적분을 하면 처짐 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처짐량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뭐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는 m이죠. m0라는 값이 여기 나올 겁니다. 이걸 BMD죠, BMD. 그럼 얘를 2i분의 m이라고 2i로 나눠주면 2i분의 m 선도가 되겠죠. 얘가 뭐다? 얘가 결론적으로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i분의 m인데 2i는 저쪽으로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넘겨줄 수 있으니까 v를 두 번 미분해주면은 이게 m0래요. 그래. 얘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i v 한 번이 남겠죠. 얘는 뭡니까? m0 얘를 적분해주면 x 플러스 c1이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m0 2분의 m0 x의 제곱 플러스 c1 x 플러스 c2라는 적분상수가 나타날 겁니다. 이게 뭐다? 쭉 나오는 적분 한 번 하고 또 적분함. 얘는 처짐량이고 얘는 처짐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캔틸레버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각도 구하는 게 너무 편해요. 2R분의 M 선도에서 그냥 내가 모멘트 선도만 그려줘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처짐 각도를 구한다면 수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도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그 픽스드기 때문에 얘는 수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도를 구할 때 큰 문제가 없이 수평값 기준으로 우리가 각도를 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기부터의 처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멘트 선도 그릴 때, 그러니까 모멘트 면적법 그릴 때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멘트 면적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걸쳐서 이렇게 해줬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영어를 보면 세미 그래피컬 테크닉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모멘트 면적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중의 특정한 슬롭, 그러니까 처짐 각이나 그리고 처짐 양을 구할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래피컬하게 그려줘야 돼요. 이 그래피컬하게 그려주지 않으면 처짐이 어떻게 형상이 예측되겠다라는 걸 내가 구해주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두 번째인가요? 그때 그려줬듯이 얘는 처짐이 이렇게 발생하겠지. 픽스드일 때는 그 세타 값도 0이고 그 처짐량도 없겠지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첫 번째 뭐다? 2i분의 m 선도를 한번 적분하면 세타 값이 나오고 또 한 번 적분하면 값이 나온다는 이 기본적인 거는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멘트 면적법에서 그냥 문제는 풀면 되는데 왜냐하면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적분이야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계산기에 넣고 두들기면은 결국엔 뭐 두 번 적분을 하나 한 번 적분을 하나 한 번 미분을 하나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2R분의 M 선도를 그릴 때
아까도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면 이중 적분법이라고 하는 두 번 적분했을 때를 쓰는 이런 방법에 이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두 번 적분, 그러니까 3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면 값이 잘 나와요. 원래. 왜냐하면 원래의 값이 원래의 수평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A점에 대한 것과 A점부터 B점을 다 적분을 해주면, 구간을 다 적분을 해주면 실제 뭐다? 원래의 A점이 각도가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 수평선과 요 접선과의 각도를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적분만 해주면 됩니다. 이 모든 구간 자체를 그냥 다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 이렇게 단순보혈 같은 경우에 처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세타 값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이게 정의를 처짐 각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해 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짐 각이 아니고 여기 실제 처짐이 아니에요. 처짐 양이 아닙니다. 교과서에는 이게 처짐 각과 처짐 양을 여러분들께 손쉽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지만 사실은 뭐다? 요 세타는 끼인 각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 끼인 각인 거고 V라는 거는 접선으로부터의 그 실제 포인트까지의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는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하다가 대체적으로 포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번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 얘가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이 처진 곡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A점과 B점이 있어요. A점의 접선, 여기서 타는 뭐냐, TA에는 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젠셜이라는 접선이라는 거고요. B라는 건 탄젠셜, B점에 이런 접선을 해주면 여기서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중점이 있어요. A 접선으로, 그러니까 B 접선으로부터, 그러니까 A 접선과 B 접선이 있는데 A 접선으로부터 B 접선까지의 각도를 나타내 주는 게 그 접선 간의 여기 보세요. 세타 BA는 A점과 A점으로부터와 A점에서의 접선으로부터 B점에서 발생한 접선까지의 각을 나타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요걸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건 여러분들께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 각도를 보느냐, 이 각도를 보느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분모죠. 분모가 사실은 기준입니다. 모든 것들은 분모가 기준이에요. 자, 분모 A 접선으로부터 B 접선 간에까지의 각도를 세타 BA, 그러니까 세타 B 슬래시 A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냐면 접선, 지금은 각도가 여기부터 요렇게 올라가죠. B,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B로 가게 되면 B 접선으로부터 여기까지요. 나중에 답 쓰고 뭐 0점 뭐뭐뭐뭐 라디안 요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A와 B와의 차이는 이 벡터의 방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갖고 어려움을 갖지 마세요. 결국에는 분모가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처짐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는 거죠. 2i분의 m선도를 두 번 적분을 해준 건데,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A점도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그리고 A점이 있죠. 그리고 B점도 이렇게 접선을 하나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접선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게 A 구간이고 요게 B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적분했더니 나오는 게 뭐다? 세타 BA다 라는 게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걸 한 번 더 적분해주면 얘는 뭐냐 라고 하면은 얘도 기준이 필요한데 B접선으로부터 B접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B접선으로부터 요 우리가 여기 수평 값은 있죠. 원래 값은 A점 처진 데까지의 값을 구하는 게 뭐냐면 B접선 그러니까 분모 B접선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예요. 이만큼의 거리지 이 위의 거리가 아닙니다. 처짐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다? B접선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게 TAB. 만약에 A접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러분들 TBA라고 한다면 A접선으로부터 B까지의 TBA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딱 나왔죠? 여기 엘라스틱 커브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 값 두 개의 값을 두 개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책에서 정의는 처짐각은 한번 미분하면은 한 번 적분해 2i분의 m선도를 한 번 적분을 해주면 세타 값이 나오고 그리고 2i분의 m선도를 한 번 적분하고 또 적분을 해주면 처짐량이 나온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모멘트 면적법을 사용할 때는 뭐다? 끼인 각인 거고요. A접선과 B접선의 끼인 각인 거고요. 그리고 이 처짐량은 뭐냐면 B점, 분모에 있는 B접선으로부터 그 특정 점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의 거리가 우리가 그 두 번 적분한 값이지 우리가 원하는 이 위쪽의 처짐량이 아닌 거예요. 얘는 뭐다? 우리가 역추적해서 테크닉을 안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스텝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걸 하려면 모멘트 면적법을 쓰려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첫 번째로 2i분의 m선도를 그리고 반력을 일단은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집중화중일 경우에는 쉽겠죠. 근데 뭐 등분 그러니까 이렇게 2i분의 m선도 자체가 이렇게 딱딱 끊기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2차원 혹은 3차원 그래프일 경우에는 그 면적 적분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 그런 그 계산기 쓰는 것만 잘 해줘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탄성 처짐 곡선을 과감하게 팍팍 꺾이는 걸로 그리고 고정단에선 처짐각이 0, 그러니까 고정단에선 처짐각이 0도고 혹은 힌지일 때는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것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진 곡선을 그리고 어려울 때는 2i분의 m선도를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1법칙을 이용해서 두 접선 간의 각을 구하고 모멘트 면적 2법칙에 따라서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우리가 역추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얘가 이렇게 쳐지니까 모멘트가 어떻게 발생이 돼요? 이렇게 발생이 되네. 그러면 실제 얘가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플러스는 뭡니까? 모멘트 플러스는 이게 플러스죠. 아, 그럼 얘 마이너스네. 그럼 얘 마이너스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2K 등분포로 해갖고 쭉 상승해서 여기서 가장 작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2i분의 m 선도가 요런 형태로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값이 2i분의 m 선도를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세요. B점의 슬롭과 C점에서의 B점의 슬롭과 C점의 슬롭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슬롭이라는 거는 이제 처진 각이에요. 처진 각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탄젠셜 B점의 탄젠셜 한 다음에 이 끼인 각을 구하는 게 이게 세타였을 텐데 여기는 A죠. A, B겠죠. 요거였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여기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A점이 0이네. A점은 뭡니까? 처짐각이 안 나타나요. 왜? 픽스드니까. 아 그러면 A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A점에 대한 접선 그려놓으면 얘는 수평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B점에 대한 거는 인티그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세타 B를 구하려면 A 접선으로부터 B 접선까지의 각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A 접선으로부터 B 접선 간의 그 2i분의 m 선도의 1차 한 번 접근한 거니까 면적 구해주면 그 각도가 딱 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 세타 B가 아니라 세타 C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 C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접선이 A 접선은 요렇게 돼 있고 C의 접선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엔 세타 뭐예요?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얘를 구하려면 얘는 요 전체 면적을 구하면 A부터 C까지 전체 면적을 구해주면 얘가 뭡니까? 이때 세타 C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야?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삼각형 면적 구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야? 캔틸레버를 구할 때는 너무 쉽습니다. 왜? 세타 A나 혹은 뭐 고정점에 대한 세타 값이, 그러니까 탄젠셜 값이 수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 풀기가 사실상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이제 얘네들 단순보는 좀 아까 다르다고 했죠. 단순보 자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처진 곡선을 한번 구해볼까. 얘는 이렇게 처지겠죠. 근데 너무 운이 좋게 또 하중이 어디 떨어집니까? 중간에 딱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다? 양쪽이 어떻게 돼요? 같아서 중간이 가장 최저점이 돼요. 딱 얘가 뭐다? 하중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가장 최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이 중간점의 접선은 세타가 0이 되겠죠. 수평하고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차이 나서 가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내가 각도가 0인 그러니까 이 접선이 수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수평 원래 값하고 각도가 0일 때 얘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2i분의 m 선도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C점에 대한 거를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접선 C를 구해주고요. 그리고 D점을 우리가 빵인 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탄젠트 D점과 탄젠셜 C점이 나오겠죠?
그럼 어디부터입니까? D로부터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되고 C로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 나중에 각도만 잘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타 C로부터 D. 그러니까 이 세타 C부터 D는 뭐냐면 C부터 D까지만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의 면적만 구해주면 돼요. C부터 D까지의 면적만 구해주고 그러면 이 면적값이 뭐다?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이 값을 넣어줄 때 이렇게 라디안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문제 풀어줄 때는 반드시 요렇게인지 왜? 그냥 단순히 0.112만 써주면 얘는 벡터 값,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각을 표현해 주는 거는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값을 계산해 줄 때는 사실상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 8kN이 여기 떨어지죠. 8K가 떨어지면 얘는 분명히 처짐이 여기가 클 거예요. 어딘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친구들 그럼 여기가 8K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가장 처짐이 크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계 조건 B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처지는 게 살짝 어디야? 이 8K가 떨어지는 데보다 살짝 왼쪽이 좀 큽니다. 내가 만약에 그 처짐에서 가장 처짐이 많이 되는 구간의 수평 포인트를 찾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세타가 쭉쭉쭉쭉 가다가 0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울겠죠. 이렇게 기울여서 올라갈 텐데 그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걔랑 비교하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얘는 뭐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세미 그래피컬 솔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이제 상상을 하셔갖고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값들을 찾아내는데 여기서 대부분 쓰는 것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삼각법을 쓰시면 돼요. 코사인 사인만 쓰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한 번 미분하면 미분이 아니라 한 번 적분하면 그 사이에 접선 간에 끼인 각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C 포인트에 대한 그 슬롭 각을 구하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 구해줘야 되고요. C 포인트가 여기네. 그러면 얘에 대한 걸 뭘 구해줘야 됩니까? 접선 탄젠셜 C를 이렇게 하나 그려줘야 돼요. 여기가 C점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게 탄젠셜 C인데 이 각도를 내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들 이제 시간 투자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눈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1차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친구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1차적으로 무슨 결과값이 나오거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잘 풀거나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3번, 4번, 5번을 연습을 해서 잘하는 거지 그 친구가 본투비로 막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수평선을 찾아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C점에 대한 수평선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게 이제 내가 저걸 구해야 될 거예요. 세타 C. C점에 대한 세타 값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그 모멘트 요게 이제 모멘트 면적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어차피 여러분들은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는 모멘트 선도를 2R분의 M 선도를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는 것밖에 사실은 쓸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점에 대한 탄젠셜 A점에 대한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탄젠셜 A의 점에 대한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를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요거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뭡니까? 탄 T 접선 A로부터 B점까지의 거리가 돼요. 요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이 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피트예요? 24피트랍니다. 이 거리는 구했죠. 어떻게 구했어요? A부터 이 끝까지에 두 번 적분하면 됩니다. 두 번 적분하면 TBA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네요. 이 각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각도 값을 내가 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파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 파이 값이 있을 거고요. 이 전체의 파이 값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으면 세타 C 값이 있을 거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C 값이 있을 거고요. 파이 값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인데 요 값 나오죠? 요 값. 이게 뭡니까? 세타 A로부터 C까지의 값만을 구하면 이게 나오네. 여기에서 요 값을 빼주면 전체 각에서 요 각을 빼주면 세타 요 값을 구하면 세타 C가 요 중간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느냐. 이 TAB, 그러니까 TBA를 가지고 요 거리 구하고 요 해서 이 파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 A점에서의 접선과 C점에서의 접선 간의 각도를 내가 구해서 그걸 빼주는 이 키포인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쭉 보고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되는데 가끔 이 단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이거 단위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잘 풉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쳐졌어.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수평이라는 이 선을 어느 포인트에서 걸리는지만 안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C 포인트의 값을 구하려네요. 그럼 첫 번째로는 탄젠셜 C를 일단 그려봐요. 그리고 여기에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C점의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A점의 접선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B점이죠. 요 값의 T 탄젠셜 A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 파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건 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는 세타 C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각은 탄젠셜 A 접선으로부터 C 접선까지의 각도만 구하면 A부터 C까지의 면적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도 구할 때 2분의 삼각형 곱하기 6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타 C는 파이 빼기 세타 C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 모멘트 면적법은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추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전혀 풀 수 없어요. 얘는 뭐다? 연습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제 푸실 때 연습 좀 해보시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런 그 방법론적인 걸 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면죠. C점의 처짐을 구해내라. C점의 처짐을 구해내라. 근데 이게 단순보죠. 단순보인데 A점에서의 OK 피트라는 모멘트가 걸리면은 2R분의 M선도는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점점해서 B점으로 갈수록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형태가 하나 나와 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C 포인트의 처짐을 구해라. 우리가 원하는 처짐은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어떠한 접선으로부터의 그 포인트까지의 그 거리만 구할 수 있지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역추적해서 구해내야 됩니다. 역추적해서 구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뭐냐면 닮은 꼴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각을 공유할 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쳐질 겁니다. 쳐졌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C 포인트는 중간이네요. 12피트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델타 C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냐면 요 답하고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B점에 탄젠셜 B가 있을 거예요. 탄젠셜 B 접선 B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뭡니까? T, B, A죠. 그럼 뭐예요? 얘를 두 번 적분한 거죠? 두 번 적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 적분한 거, 거리 알겠어. 그러면 실제 뭡니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왜? 얘는 각이 같고 12피트, 12피트잖아요. 그러면 얘 뭡니까? 반이죠. 왜? 닮은 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T, B, A가 될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얘 구했지. 그 다음 얘 구했죠. 아,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뭘 알면 돼요? 아, 얘만 알면 되네? 그럼 얘는 거리가 어떻게 되지? 탄젠셜 B로부터 C점까지의 거리네. 그래서 뭐냐면 전체 2분의 1 T, B, A 빼기 뭡니까? T, B, C만 해주면 그 얘는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두 번 적분하면 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얘는 결국에 뭐다? 앞에서 영어로 이렇게 딱 정의해 세미 그래피컬로 여러분들께서 추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을 많이 그려봐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나 모르겠으면은 와서 질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답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해봐 주세요. 여기 문제도 있고 다 이거 우리 숙제로 줬죠. 자,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공획보법이라는 게 이제 모멘트 면적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는 친구들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한 방에 뭔가 툭툭 튀어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그 모멘트 면적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중 조건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떠한 절차적인 게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뮬러 브레슬라우라는 이 분이 되게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저희 보면 영양선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역학적인 건 아니지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에 기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구세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저게이트 빔 공획보라 저도 사실은 공획보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컨저게이트라는 이런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전적 의미 활용하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를 공획보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좀 제 나름대로 쉽게 어렸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들 기존에 얘를 좀 변환을 해서 기존 그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리는 그 이론 혹은 전단력 값과 모멘트 값을 구하는 이론을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컨저게이트 보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화되면 굉장히 어렵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등분포 하중이 떨어졌을 때 등분포 하중이 우리가 떨어졌을 때 지금 뭐 이게 올라가는 걸로 했겠지만 실제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단력 선도하고 모멘트 선도 그릴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으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 떨어졌을 때 얘를 이 자체를 전단력 선도를 그릴 때 적분하라 그랬죠. 그리고 얘를 또 적분하면 모멘트 선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적분의 관계죠. 그럼 얘의 관계는 또 한 가지 미분의 관계입니다. 보면 전단력 선도를 미분하면 하중이 되겠죠. 하중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얘를 또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모멘트 선도를 미분을 하면 전단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모멘트 선도를 두 번 미분하면은 하중이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러면 이 공획보법이라는 거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이분께서 뭐 이퀘이션을 역학적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라 2i분의 m 선도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획보법랑 그러니까 컨저게이트 빔에서의 경계 조건을 치환을 해주고 2i분의 m 선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2i분의 m 선도의 그 포인트의 전단력을 구하면 전단력 얘랑 같은 이유로 전단력을 구하면 그거는 각도가 된다라는 걸 이분이 끄집어내셨고요. 그리고 이 모멘트처럼 이 공획보의 2i분의 m 선도를 두 번 적분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 뭐가 나옵니까? 처짐이 나온대. 그러니까 두 번 적분을 어쨌든 여기선 두 번 적분을 했죠. 그 2i분의 m 공획보 컨저게이트 빔의 개의 모멘트를 구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중화시키고 그거를 그에 대한 그 포인트의 특정 포인트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그게 처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액보라는 게 나옵니다. EI분의 M 선도라는 거를 가지고 공액보라는 거를 우리가 요걸 이제 공액보로 컨저게이트 빔으로 바꿔주고요. 얘를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중 분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EI분의 M 선도를 하중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 이제는 원래는 얘가 하중이지만 하중처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이제 앞에 거는 리얼 빔은 이제 버리세요. 리얼 빔을 버린 상태에서 EI분의 M 걔를 하중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게 되고 그 하중에 특정 포인트의 전단력을 구하면 걔는 뭐다? 그 포인트에 세타를 구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처짐 각인 거고요. 그리고 특정 포인트의 휨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걔는 뭐다? 처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각이고 하나는 처짐인데 실제보에서의 특정점의 처짐각은 공액보에서의 전단력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은 특정점에서의 처짐은 공액보에서의 모멘트. 그러니까 EI분의 M 선도를 그려요.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 거기부터 이제부터 얘는 EI분의 M이 하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중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정 점에서의 처진 각을 구하고 싶으시면 그 EI분의 M 선도에서의 전단력 값을 구하게 되면 걔는 처진 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걔는 처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액보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다? 결국에는 EI분의 M 선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야? 얘를 이제 너는 하중이야. EI분의 M이라고는 모멘트 선도긴 하지만 이제 너 EI분의 M이 이제부터 하중이야. 너는 하중이니까 앞에 거 리얼 빔에 대한 하중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EI분의 M이 하중이 돼서 이제 그려주고 그 포인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대한 전단력을 구해주면 그건 각도인 거고 모멘트를 구해주면 그건 뭐다? 처짐 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활용보 그러니까 컨저게이트 빔 공액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EI분의 M 선도를 그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에 따라서 공액보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포인트에 대한 거. 근데 쉬워요. P는 핀으로 바꿔주고요. 롤러는 롤러로 바꿔줍니다. 픽스드는 프리로 바꿔주고요. 프리는 픽스드로 바꿔줍니다. 내부 핀은 이렇게 힌지 상태로 바꿔주고요. 인터널 롤러는 힌지로 바꿔주고 힌지는 인터널 롤러로 바꿔준다라는 게 매우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말고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힌지 롤러 픽스 프리죠. 프리 픽스로 바꿔주고 얘는 뭘로 됩니까? 그대로 오고요. 내부 롤러는 내부 힌지로 바꿔주고 여기는 뭘로 바꿔줍니까? 픽스드 프리니까 픽스로 바꿔주고 픽스는 프리로 바꿔주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부 힌지는 인터널 롤러로 바꿔주고 얘는 뭘로 바꿔줍니까? 롤러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하시는 친구 있어요. 아니 이거 조건이 그러니까 얘가 기존의 빔 조건에 뭐 정정 부정정 이런 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분이 여러분들 문제 좀 쉽게 풀기 위해서 가정을 해준 거지 이게 그냥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적으로 얘가 완벽해갖고 이 식을 쓸 수 있거나 이 방법론적인 걸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연습해서 그 다음부터 하중 조건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액보는 사실 뭐 연습하기는 그리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멘트 면접법 열심히 하다가 공액보법을 딱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액보법밖에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뭐 기사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는
이걸 많이 공획보법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OK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얘가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시키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 다음에 하중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픽스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일단은 2R분의 M 선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모멘트 선도인데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얘까지 그렸으면 이제 리얼 빔은 이제 무시하세요. 이제 일단은 무시하시고 아 그래? 그러면 여기 픽스니까 이게 프리로 가는 거고 아 2R분의 M 선도를 여기 이렇게 딱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픽스죠? 아 이게 풀이죠?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B점의 슬로프하고 디플렉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도하고 처짐을 구하래요. 근데 각도를 구하면 뭡니까? 각도를 구하려면 전단력 V를 그러니까 공의 컨저게이트 빔의 전단력 V를 구했고 얘는 아 모멘트만 구해주면 되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가정이 필요해요. 이 선 밑으로 이렇게 이게 모멘트 선도 자체가 2R분의 M선도 자체가 이 보의 밑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얘는 뭐다? 밑으로 떨어지는 등분포 하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중화 시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얘는 2R분의 M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뭐다? 이제 너는 하중이야. 너는 하중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포인트의 슬롭을 구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그래? 그러면 B포인트니까 전단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되죠? 오른쪽이네. 아 전단력 V. 그러면 2R분의 M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나머지 하중은 없네. 그럼 여기서는 뭐랍니까? 2R분의 5, 6, 2.5래요. 그러면 뭐야 어떻게 돼요? 시그마 FY는 0이고 위를 플러스로 놓으면은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I분의 5, 6, 2.5네요. 는 0이 되죠. V는 뭡니까? 마이너스 2I분의 5, 6, 2.5 이게 전단력 그러니까 각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얘가 결국엔 얘는 뭡니까? 세타 B겠죠. 자, 이게 뭡니까? 얘의 B점에서의 처짐 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처짐 양을 한번 구해보죠. 아 그래?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하중이 얼마? 5, 6, 2점이죠. 2I분의 5, 6, 2.5랍니다. 그래 모멘트야. 모멘트 어떻게 구하면 돼? 가정을 하면은 자 얘는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죠. 그러면 부재 오른쪽이니까 요게 M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 M만 구해주면 되죠. 시그마 모멘트 B는 0인데 저는 요거를 플러스로 놓을게요. 여기 플러스로 놓으면 M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플러스네. 2R분의 5, 6, 2.5인데 요 거리 얼마나 됩니까? 15피트인데 여기에 3분의 2점이죠? 맞아요. 아 제가 지금 여기를 구한 게 아니라 여기를 구하고 있었네. 뭐 그건 크게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15피트에 3분의 1, 3 3개죠. 그럼 15분의 10이죠. 곱하기 그죠? 네, 1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M을 구해주면은 이게 요 점에서의 처짐양 제가 구한 건 지금 여기에서의 처짐각과 처짐양을 구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실제 뭐예요? 굉장히 앞에서의 그 모멘트 면적법을 구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삼각법에 의해서 거리를 구해주고 거기에 끼인 각을 구해줘야 실제로의 우리가 처짐 각과 처짐 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컨저게이트 공획보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쉽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처짐량과 처짐각을 구해낼 수 있는 장점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저는 요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값을 구해드렸는데 B점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형 자체가 뭡니까? 이 삼각형 자체가 이제 하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단력 V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 VB는 얘랑 결국에는 같겠죠. 마이너스 값이긴 하지만 그리고 모멘트도 이렇게 돌고 결국엔 이 도는 MB 값이랑 여기부터 여기 거리가 25피트. 아까 제가 잘못 계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10피트죠? 거리가 15분의 11 아까 10피트를 곱해주셨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모멘트가 25피트가 되니까 실제 얘를 델타 B 값은 어떻게 돼요? M 값하고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단위 산정할 땐 잘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아까 제가 틀렸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 포인트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뭐예요? 2i분의 562.5죠. 그리고 여기는 모멘트가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엔 몸은 뭡니까? 여기 거리가 10피트이기 때문에 자 시그마 모멘트 C죠. C는 0이고 요거를 플러스로 놓게 되면 M C 플러스 2i분의 562.5 곱하기 10피트는 0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MC는 마이너스 2i분의 562.5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구할 때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나는 좀 예를 들면 모멘트 면적법이 더 쉽다 그러면 그걸로 푸셔도 되고 공획보법이 더 쉽다라고 하면 공획보로 풀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딱 나와요. 2R분의 M선도를 딱 그리면 힌지는 힌지로 바꾸고 롤러는 롤러로 바꾸는데 2R분의 M선도 자체를 이제부터 얘는 보지 말라 그랬죠. 얘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다? 컨저게이트 빔의 전단력을 구해주니까 근데 얘가 어디 있습니까? 얘는 위쪽이죠. 아까 밑에 쪽은 무조건 밑에로 하중이 작용하는 걸로 하고 이제는 얘가 이제 2i분의 18이 하중이 되는 겁니다. 요 자체가 하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맥시멈 디플렉션을 구하래요. 이 문제. 아, 맥시멈 값 어떻게 구하지? 맥시멈 디플렉션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맥시멈 디플렉션은 뭡니까? 우리가 디플렉션을 구하는 거는 모멘트가 최대가. 결국에는 그 컨저게이트 빔의 면적이 그러니까 컨저게이트 빔의 모멘트 값이 가장 큰 것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이제 하중이 올라가고 그 하중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뭘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중이 올라가면 여기 반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력을 구하면 2i분의 45 2i분의 63이 밑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최대 처짐이 이쪽에 발생하겠습니까? 이쪽에 발생할까요? 그럼 결국에는 최대 처짐은 이쪽에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르겠지만 x라는 가정을 해주고요. 여기는 45 2i분의 45일 거고 그리고 얘는 뭡니까? 기울기가 9분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죠. 맞아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2i분의 18인데 9분의 x가 되죠? 요 값은 그 얘 값은 뭐가 됩니까? 이 값은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맞나요? 요렇게 되겠죠. 요 크기는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 내가 모멘트를 잡으면 되겠네. 모멘트 어떻게 돼요? 요거죠? 아, 요게 M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리고 전단력도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각이 0도이거나 M이 크게인데 우리가 실제 뭐야? 각이 0도를 찾는 게 빠르겠죠? 그럼 전단력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전단력 값을 우리가 구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는 위로 작용을 하죠. 시그마 FY는 0이죠.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놨을 때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i분의 45고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뭐예요? 자, x 곱하기 2i분의 2x 곱하기 2분의 1이죠? 요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v 값은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x에 대한 값을 내가 풀어주게 되면 이거 곱해져 x 제곱이 되겠죠. 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뭐다? x가 6.71m에서 그 처짐각이 0이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처짐각이 x가 6m일 때 나오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6m일 때에 이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모멘트 값만 구해주면 이건 올라가겠죠. 모멘트 값만 구해주면 여러분들께서 최대 델타 맥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개념적 원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처지니까 이 처짐각이 0도인 데를 찾아내면 걔가 그러니까 모멘트가 아니라 처짐량이 최대인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값은 한번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쭉 한번 계산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이와 같이 공액보법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꼭 공액보법을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에도 질문을 하러 오시면 다 답변을 해드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잘 해주시고 뭐 디테일하게 문제를 뭐 다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답 같은 경우는 노트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 열심히 풀어봐야 우리 둘 다 시간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정말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여러분들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연습이 잘 안 된 것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여기까지 다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 구조역학 혹은 구조해석 교과목의 그 후반기로 갈수록 디플렉션이 나오고, 디플렉션을 구한 다음에 그 여러분들 부정정 구조 나올 때 포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직접 와서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좋을 거고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이론을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문제 잘 풀었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